자,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승리,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데모크라시로 불리는 정치운동에 의해 보통 선거가 실시해 정당 정치가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이쇼. 예, 다이쇼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쇼와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아까 나온 요거는 이제 이 1926년대 시대 때인데 요 전 대통령 나중 거를 이제 얘기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다이쇼 시대의 부분에 대한 거니까 이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죠. 쇼와로 이제 넘어가죠. 1926년도에 쇼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989년까지 기간인데 이제 이 기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아까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와서 이 시기에 이제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국제 관계가 막 일어나는 거죠. 대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연합군도 생겨서 뭐 누구랑 친해져야 되고 누구랑 연합군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외강의 그 유럽,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런데 그다음에 미국 열강에 막 이제 그런 걸 받아서 식민지에 들어갈 뻔했던 그런 일본이 이제 막 나름대로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유럽으로 공부를 보냅니다. 몰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걸 금지했어요.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게 이제 쇄국 정치이기 때문에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유학을 보내는 걸 싫어했는데 어디 사람들이 보냈냐면요 맨날 내가 얘기하듯이 일본 역사는 규슈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가고시마에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는 그쪽에 있는 젊은이들을 유럽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구요? 야마구치파 어디죠? 시모노세키가 있는 지역. 예, 그러니까 규슈와 야마구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학을 가게 돼요. 유학을 가게 될 때 그 일본 안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일본 교육이라 그러면 꼭 나타나는 사람. 누구냐? 야스다 쇼닌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근현대사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야스다 쇼닌. 예. 이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분이 뭐냐? 우리나라의 그 일대 총독. 누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데라우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본이 좀 더 근현대화 되기 위해서 젊은 석학 젊은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사람이 바로 야스다 쇼닌입니다. 야마구치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그 자기가 교수도 아니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뭐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야학을 열어서 저녁 때 낮에는 학생들을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조그만 야학의 집이에요. 아직도 그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자기는 2층의 다락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10명의 제자를 기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기른 제자 중에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시대에 일대 총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공부한 사람 그리고 해외 유학을 보내면서 유럽과 서구 열강의 미국 열강의 식민지를 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은 국제법을 배워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일본 안에 국내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쇼와라는 게 있는데요. 1932년 이 청년 장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쿠데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좀 정치적인 게 나타나는 거죠. 군부와 관료층이 국정을 주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황제가 이제 옛날 구락달이니까 지금 막, 유럽 열강들이 오고 미주가 오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천황제로서 전제국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느냐? 이래서 이제 민족의 우원성, 대도가 공영권, 이제 막 현대화가 되는 거예요. 만주 침략, 만주국, 중일 전쟁,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미국, 영국, 뭐 국제 연맹 탈퇴, 엄청난 그 젊은 사람들의 연합에 의한 지식층들의 파워, 이런 걸로 이제 아까 1912년에는 1차 세계대전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자폭탄 투하잖아요. 원자폭탄 투하. 요게 이제 어디냐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히로시마의 원폭 그 8월 9일 그 원폭 기념일이 있었는데요. 한국하고 관계된 것도 말씀드리면 히로시마에는요 가면 제가 처음에 일본을 들어갔을 때 40년 전에는 그 히로시마 기념공원의 바깥에 한국인 인형비가 있었어요. 조그맣게 요만하게 찾아가야 됐었어요. 한참 찾아가서 아니 히로시마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희생됐으니까 한국 유령비가 있지 않을까? 그 찾아갔더니 바깥에 요만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잠깐만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고 한국 영사관이라든가 이런 데 잠깐만 얘기가 되면서 지금은 그 히로시마 공원 안쪽으로 커다란 거북상 위에 큰 석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고 제가 그렇게 가보니까 눈물이 나는데요. 조금 눈물 나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령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가사키 쪽에 가시면요, 똑같이 나가사키도 이제 원자폭탄 기념관이 있잖아요. 원폭 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갔더니 분명히 거기에도 한국인 유령비가 어딘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저 구석에 그 한쪽 구석에 그 내려가는 부분에 이렇게 유령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뭐 그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뭐 일본을 막 이런 분들은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그런 일본에 있는 우리의 영령들 중에서 아직도 그런 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석비 이런 거를 좀 증축하고 좀 크게 만드는 그런 운동서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너무 초라하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거를 보고 적지 않은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희생자들이 분명히 나가사키에 있었을 텐데 거기 이제 명단도 다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강의도 중요하고 일본 한일 관계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실천적인 현재 보이고 있는 일본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그 사무총장님한테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으로. 그래서 우리가 강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통신사의 그 일본 행렬 그런 것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곳곳에 있는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런 추모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저희가 챙겨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보시면 태평양 전쟁이 돌입이 됐죠. 그래서 일본 헌법에 제정되었고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서 국민주권과 평화주의 등이 정의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주권을 회복하고 일본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어 냉전하에서의 서방 진영에 속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 체제가 계속되었고 경제적으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경제대국이 되었다. 쇼와 말기는 이제 버블 경제로 불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쇼와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레이와까지 왔습니다. 레이와까지. 그 단계는 저희가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넣어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할, 근현대 한일 관계사인데요. 이제는, 현재, 1922년도 신문에 나오고 있는 한일 관계. 어제도 신문에 나왔고, 오늘도 신문에 나왔고,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좋은 방향,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를 양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정부의 정책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나오고 있고, 또 저도 또한 동참해서 우리가 그런 과거사에 몰입돼서 우리의 좋지 않았던 짧은 기간,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한일 병합에 대한 그런 2000년 역사 중에 임진왜란, 정의재란 시기, 그 다음에 한일 병합의 시기를 녹이면서 그거보다 더 길었던 조선통신사의 204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204년 동안 일본 전국을 조선통치자가 누비면서 한국의 조선의 문화를 전부 다 퍼뜨렸고, 일본 쪽에서도 조선통치사가 올 때는 학문적인 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학, 천문학, 그 다음에 의술, 아까 의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아주 독특했던 게 뭐냐면요, 마술. 마술단은 꼭 좀 와주세요라는 부탁을 몇 번 했다고 그럽니다. 마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트릭, 이 마술이 아니고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 기술 있죠. 말을 타고 밑에 매달린다든가, 말과 같이 달린다든가, 말 위에 올라선다든가 하는 그런 마술이 있잖아요. 그 마술단은 꼭 와서 마술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아주 간곡하게 써 있다고 그러고요. 그거와 연유해서 어떤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부사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본의 최고의 국빈,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외국의 대통령이 왔을 때만 보여주는 마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조선통신사로부터 전수받아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술. 그게 뭐냐면 그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표적을 쏴대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일본의 최고의 그 마술로 돼 있어서 외국의 국빈이 올 때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조선통신사까지 해서 이 쇼와까지, 근현대사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물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책방에 많이 쌓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신, 이거 오래된 책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책상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일본서기야 뭐 우리가 이제 전공서적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쓰셨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일본서기. 특히 여기 일본 천황은 한국입니다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한일 동정론 신영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고주인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책이 누구냐면요, 오노 야스마로, 고노엽 옮겼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냐면, 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저자가 오노 야스마로예요. 태안마려라고 되어 있죠? 태안마려. 이 태안마려는 이제 백제 사람입니다. 백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백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백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엄마와 아이들에게 보내는 교과서가 가르쳐 주지 않는 일본의 신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똑같아요.
일본의 뭐 부소사에 뭐 일본 교과서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요 출판사가 뭐 요만한 학고방집에서 나온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굉장히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증되지 않은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실이고, 요거는 그 일본 신화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가르치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일본인들에게 강의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대가 고사기 일본서기 무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부터 가고시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 또 한국어가 많이 있는 곳이라서 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재석 고대 한일 관계사와 일본서기 최재석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문정창 선생님이 고조선사 연구인데 제가 가장 여러 교수님들이 학파 교수님들이 계신데 저는 이 문정창 선생님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쓴 책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문정창 선생님이 쓰신 책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여민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최재석 선생님도 굉장히 최재석 선생님 책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일관계사 학회라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사 학회. 그래서 한일관계 2000년 보이지 않는 역사, 보이는 역사라고 해서 고대문화 전파에서 현대문화 개방과 독도 문제까지 역사학자 54명이 말하는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54명이나 되는 교수님들이 만드신 책인데 좀 많이 팔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중세사까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서기 한국어 관계사 연구 김현구, 박현숙, 우재병, 이재석 씨가 이제 쓴 책입니다. 굉장히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잘 몰라서 뭐 어디서 뭐 그런 얘기 하는 데도 없던데 뭐 난 잘 모르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시면 일본사라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한 섹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정말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말 속의 한국말, 김세택 씨가 지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일본말의 뿌리. 이거는요, 이난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책을 쓰셨고, 저를 만났을 때 저한테 이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이남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양욱 선생님이 일본 천황을 보면 일본이 보인다. 네, 이런 책도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거창군에 갔을 때, 거창군 가조 답사를 갔을 때, 거기 향토 사학자분으로부터 받은 책이에요. 고천어는 조선인가? 고대 일본과 한래 문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천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카마하라라고 하는 명인데, 일본 고사기에 나오는, 일본의 고사기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일본의 지명.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본 고사기에 하늘에서 이제 신들이 내려오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무천왕서부터 이 120세까지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일본 신화는 신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1대 진무천왕서부터 127대까지 천왕 부분이 있습니다. 천왕 부분과 신화 부분. 천왕 부분은 우리 오신재 박사께서, 천왕, 1대 천왕서부터 127대 천왕까지, 일본 천왕의 비밀이라는 책을 8권으로 지금 쓰셨고, 제가 요번에 먼저 강의할 부분은 신화 부분. 고사기와 일본서기 중에서도 46대 천왕까지 천왕 부분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신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게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게 바로 고천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